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디지털 포렌식 경찰 수사 실무를 강의하게 된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천성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교에 새로 모교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를 나오고, 성균관대학교 지금 이제 과학수사학과, 디지털 포렌식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고, 지금 박사 수료까지 했습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까지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경찰에 있으면서, 현재는 이제 경찰 수사연수원, 포렌식 압수수색 실무과정 외래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 안보 수사 과정의 외래 교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포렌식 학회 총무이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8년도에 드루킹 특검에 이제 파견 나가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국가정보원, 제주지방경찰청, 그다음 병무청 이런 데서 이제 포렌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사관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렌식을 하는 데에는 이제 경찰도 있고요. 검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 이런 데서 보통 이제 포렌식 수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TV에서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렌식 수사관, 특히 경찰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수사 실무로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저희 사이버 경찰관, 굉장히 많이 꿈꾸시고 계시죠. 여기 이제 요건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필수 과목, 필기 시험을 먼저 봐야 되고요. 필기 시험 볼 때 정보보호론, 그 다음 시스템 내부, 그 다음 정보 보안 관리,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개론, 데이터베이스론. 대부분, 세종사이버 정보보호학과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숙지하고 있으면 경찰 채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력사항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와 실기, 그 다음에 경력,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종합해서 사이버 경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이 사진 보이시죠? 예. 우선은 이 사이버 경찰이 되려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일반 그 경찰관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라고 해서 다 사이버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일반 교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 전문 교육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포렌식 요원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경찰관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는 두 가지 교육을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국내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관의 변천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일 먼저, 이제 군에서 처음 이제 정보기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대검찰청.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게 경찰입니다. 경찰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검찰청,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을 비롯해서, 2020년 올해 이제 특허청 같은 데서도 이제 포렌식을 시작했고요. 제주자치경찰단에서도 포렌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변천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현재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포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혀져 있는 것에 보면 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제 특허청 이런 데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산하기관들도 굉장히 많은 포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대학교 안에서도 포렌식 과정이 있지만 여러 과정 속에서도 포렌식에 대한 수요를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포렌식 수사를 하면 갈 곳이 많고 우리가 가서 활약할 곳도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게 현재 그 사진이에요.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포렌식 하는 데에선 어떻게 포렌식을 하느냐. 아직 이제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이제 그 이론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경력, 그리고 학력을 따라서 이런 이제 기관에 가서 실제, 포렌식 업무를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예. 굉장히 이제 최첨단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실습 과정도 개선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많은 장비들과 많은 기관에서 포렌식 랩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렌식 도구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뒤에 배경화면처럼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 제가 소개드릴 것들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렌식 하드웨어입니다. 그 위에 이제 상단에 이제 3개. 여기 보면 이제 포렌식 세트 있죠. 이 세트 이제 복제 장비입니다. 보실 수도 있고 보셨을 분들도 있지만 이게 포렌식 이제 복제 장비. 복제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포렌식 복제라는 게 컨트롤 CV.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많이 공부하셨겠지만은 그 하드디스크 안에서 전체 섹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삭제된 거, 언로케이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있는 데이터도 복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레지스트리 같은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제 장비를 통해서 가지고 온다. 이 밑에 이제 하단에 있는 3개는 쓰기 방지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렌식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정한 데이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것은 그걸 방지하기 위한 이제 하드웨어, 포렌식 하드웨어를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복제기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사양들이 있는데, 위아래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복제,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텍스트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하드웨어는, 속도가 한 번 11기가의 속도로 복제하는 기계고요. 밑에는 7기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복제 장비는, 기본적으로 해시 값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 해시 값을 계산을 하고, 인케이스라는 포렌식 도구의 포맷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E01, EX01 이런 것들을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DD 방식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위에 거는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고속화된 복제 장비고, 이제 하단에 있는 거는 그 이전에 사용했던 건데, 이제 다른 거는 별 차이는 없는데 전송 속도, 복제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경찰 수사 실무에서는 복제 장비의 속도에 따라서 수사의 그 속도, 그러니까 복제 장비와 수사 속도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사를 하면 이제 24시간 내에 구속을 하거나 체포 영장을 발부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복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복제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큼 빨리 분석되냐에 따라서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 발부의 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분석 속도가
많이 좌지우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복제 장비의 사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솔루션이에요. 아마 이제 그 포렌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솔루션이 좋은가 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솔루션이 각 기능 그 도구에 따라 특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는 뭐 삭제된 게 복구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는 이제 분석하는데 어떤 기능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범죄라는 거, 범죄를 다루는 범죄의 증거를 찾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관이 그런 마인드 그리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 사회 공공 질서가 더 앞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지금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건 인케이스예요. 인케이스라는 화면이고 나중에 뒤에 이제 조금 더 분석 사례를 통해 있을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에서 보셨죠? 경찰 채용할 때 또 중요한 게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일반적으로 지금 화면에 있는 자격증은 이제 제가 취득한 자격증의 일부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인케이스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CHFI, 그리고 이 밑에는, 국내에서 유일하죠. 국내에 유일한 한국포렌식학회에서 국가공인으로 발급해주는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입니다. 예, 그 과정에는 이제 2개가 있죠. 1급과 2급. 예. 일반적인,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취득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9명, 전국에 9명 있고요. 이 밑에 있는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이상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따게 되면, 혜택이 되게 많아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2급을 따지 않으면 진급이 되지 않고, 이제 경찰 채용이라든지 검찰 채용 과정에서도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내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 밑에 이제 이 자격증이 추구하는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원본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현장 증거 수집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어느 정도 총괄적인 부분을 자격 검증 안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취득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모바일 포렌식이에요. 모바일 포렌식 고가입니다. 그래서 고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마 학교나 여기뿐만 아니고 어떤 기관이든 이 도구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화면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기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은 그 이미지를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고요. 데이터 추출이 완료되면, 예, 이런 레포트가 작성이 됩니다. 예, 작성된 레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다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예. 분석하면 클라우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해시값을 통해서 이제 또 분석하는 방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바일 포렌식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죠.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도구 내에 대부분 존재해요. 이렇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도 분석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가 종합해서 그 사람의 사용자 행위를 분석하는 겁니다. 네. 문자 메시지 분석하는 기능도 있고.
사진, 내가 찍은 사진 삭제되었거나 썸네일 사진, 이게 교육 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치 정보 이런 것도 최근에는 스마트폰 안에서 위치 모든,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뉴스에서 보면 스마트폰을 증거 훼손하기 위해서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이제 잠금 스크린, 비밀번호 해독하는 기능, 그 다음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된 데이터를 시각화, 아까 했지만 지도 안에서 어디 위치에 포함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보고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해시 값을 계산하거나 데이터를 분석, 복구하는 기능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 화면만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화면은 이 하나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삭제된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관계 분석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운데 범인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카카오톡에 이게 어떤 아이디, 내부 아이디인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굉장히 많은 이 데이터가 있죠. 뭐 계정, 메시지, 채팅방, 사진, 뭐 문서, 관계 분석, 북마크,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내가 하는 행위들은 모두 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모바일 포렌식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분석 패턴이에요. 실무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론적 그리고 실습적인 걸 많이 하지만 실제 경찰에서 포렌식을 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루예요. 지금 이 표를 보여주는 거는 어떤 A란 사람이 범인이죠. 범인이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6시, 뭐 일과 시간 내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밑에 보시면 이제 많은 어디를 갔느냐, 누구랑 연락했느냐, 그리고 인터넷으로 무엇을 봤느냐, 어떤 외장 하드, 그러니까 US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동했느냐, 삭제했느냐, 프로그램을 깔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느냐,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냈느냐, 무엇을 저장했느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 한꺼번에 다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디지털 증거를 일상생활에서 흘리고 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뉴스 검색을 하죠. 뉴스 검색을 하고, 그 다음 날씨 검색을 하고, 나와서 지하철이나 버스 경로를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죠. 예. 그러면 올 때 또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먹고, 그럼 또 카드 결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친구랑 통화를 하고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겠죠.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점심 먹으러 가고. 그 모든 것이 디지털 증거입니다. 예, 디지털 증거.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증거 흘리고 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그 범인이 수상한, 그러니까 경찰에서 포렌식 하는 거는 그 범인의 이상현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 일과 속에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이다. 근데 컴퓨터와 모바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 야,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들이 파란 박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나오고, 디지털 증거물을 가지고 나오는 뉴스로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실제 경찰에서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되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 있는 사진, 역시 제가 직접 포렌식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복제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저 앞에 하얀색 있는 저게 압수영장입니다. 경찰관이 움직일 때는 저런 판사가 제출해주는 영장이 있어야만이 압수수색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가서 압수하고 싶다고 압수하는 게 아니죠. 예. 저런 영장이 발부되면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증거 수집하는데 이런 이 종이 멋있죠? 에비던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예. 이건 기존에 제가 만든 건데요. 예전에 이게 종이봉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닐봉투 훨씬 멋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예, 밑에 이거는, 이 사진은 드루킹 특검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사진입니다. 증거물 사진이죠. 검찰에 송치된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특검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225테라, 그러니까 250테라의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때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이런 영장과 증거 수집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현장입니다. 좀 다르죠? 생각하시는 거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 그리고 포렌식 하면 되게, 이렇게 막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양복을 입고 막 가서 멋있게 막 압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현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포렌식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 압수물을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의 죄를 지은 사람의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 많은 경찰관들이 동원돼서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이죠. 예. 과거에는 좀 달랐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기기가 발달되지 않은 기계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저런 문건을 통해서 증거 수집을 많이 진행을 했지만 최근엔 디지털 증거는, 그러니까 증거는 디지털 기계 내에서 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런 사진 안에서 하는 것도 그냥 막 들어가서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사전 준비 과정. 어느 게 있을까요? 예. 디지털 기기에 대한 유형을 숙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포렌식을 할 거냐라는 교육도 진행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증거 수집. 자, 증거 수집은 우선 대상물을 파악을 해야 돼요. 들어갔을 때 어떤 증거물을 수집해서 가지고 나올 거냐. 그 다음에 목록을 작성하고 그 대상자 면담도 진행하고 이미징과 복제. 아까 복제 장비를 통해서 복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과정은 증거물 봉인 및 이송. 예, 분석을 최근엔 현장에서 하라고 하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거물을 포장하고 이송하고 보관하는 이런 전 과정도 포렌식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준 6가지 사전 준비 절차, 증거 수집 절차, 그리고 봉인 및 이송,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 정밀 검토, 보고서 작성. 이 6가지 전부가 포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사 분석 과정. 예.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이제 이미징된 걸 복제하고 추출하고 증거 방향, 뭘 검색할 거고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는 증거 조사 방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하루에 있었던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범인이 있는 모든 과정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을 보고서로 작성을 하죠. 자, 이거를 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건 실제 제가 수사하면서 진행됐던 사진입니다. 예, 밑에 영장을 집행하고요. 영장을 집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같이. 그 다음에 다시 재봉인을 하고 확인서를 통해서 얘가 무슨 증거가 나왔는지 알려주는 이런 모든 과정이 포렌식 과정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화면,
이게 영장 별지라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는 그냥 압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장 별지에 따라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할 때, 디지털 증거 포렌식을 할 때는 원칙은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해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현장에서 모든 걸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하지만 이게 힘들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자, 여기 보면 복제본을 생성하게 됩니다. 어떨 때 여기 밑에 밑줄 쳐 있죠. 원칙적으로 방법의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미징과 복제를 합니다. 네, 어떤 거냐?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그게 현장에 없어요. 근데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 와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현장에서는 복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아까 이제 사진 보셨겠지만 그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복제를 한다. 아, 굉장히 생각만 해도 이제 복구를 한다. 힘든 과정입니다. 예. 이 밑에 보이시죠? 그 다음은 원본을 반출할 수가 있어요. 원본이라는 거는 복사하지 않고 있는 그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복제 획득이 불가능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게 뭐냐면 뭐 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상황. 하드 이미징의 집행이 피해자의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보면 좀 어렵죠.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에 갔는데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경찰관이라도 아이가 있는 데서 장시간 동안 부모님이 부모님이 범죄자로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겠죠. 그럴 때는 원본을 통째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건 좀 보기 어려워서 제가 다시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준 이 별지에 대해서 압수의 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저장된 범죄 혐의에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가져와야 되고 피해자가 참여권을 또 보장해 줘야 되고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법률적인 부분도 포렌식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절차를 어기면 모든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모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예. 얼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드루킹입니다. 드루킹이 이렇게 확인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분석했던 분석물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인데 이게 무엇이냐? 이 뒤에 있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서류들이 이제 포렌식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압수 목록, 그 다음에 뒤에 첨부 서류. 이게 포렌식이 끝나면 요게 딱 나와야 돼. 이렇게 한 세트가 나와서 요거를 범인한테 줘야 됩니다. 범인이 요걸 친절하게 이렇게 받았다고 사인을 하고요. 내용은 요렇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까지 올라가서 증거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절차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냥 생각할 때는 좀 컴퓨터 앞에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렌식이라는 게 법률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기술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범인과도 맞대어서 대응도 해야 되고 예. 종합적이죠. 예.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수사 사례예요. 이거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2011년도에 진행했던 사건이고요. 예, 이렇게 2011년도에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때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그때 나온 게 노트북 한 대, 데스크탑 한 대, 그 다음에 라이브 데이터,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70개, 그 다음에 USB 9개. 굉장히 많은 디지털인 거죠. 예. 이거 이렇게 복제하는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예. 하드디스크가 70개를 하려면 그래서 아까 복제기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때는 이게 그 속도기예요. 아까 처음 설명했던 11기가를 전송되는 하드 복제기인데 얘는 좋았어요. 근데 얘가 구형입니다. 구형이라 속도가 안 나와서 이렇게 가져가면 얘 때문에 늦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복제기 속도가 빨라야 분석 속도도 빨라진다. 라는 걸 이 사진을 통해서 또 한 번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화면은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가져온 하드디스크에 증거물,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트라커. 그 윈도우에 보면은 비트라커라고 해서 하드디스크를 잠그는 기능이 있어요.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려고 열었는데, 저렇게 암호화가 걸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라이브 데이터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컴퓨터를 꺼 있는 상태에서 켜면 이제 메모리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메일 접속할 때 보면은 아이디만 넣는데 패스워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URL을 치면 내가 가는 주소를 치면 뒷부분이 두 자만 쳤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게 모두 이렇게 휘발성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여기에 이 라이브 데이터 내부에 그 비트라커 패스워드가 존재합니다. 리커버리 패스워드라고 여기 있죠. 이 리커버리 패스워드. 예, 리커버리 패스워드가 추출이 된 걸 가지고 이렇게 포렌식 도구에 집어 넣었습니다. 넣었죠. 그럼 넣으면 하드디스크가 열리겠죠. 예, 하드디스크가 열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실제 분석했던 하드디스크 내부 구조입니다. 구조에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창고, 여행용 음악, 영상 음악, 냉장고, 이 음악이 모두 존재하는 mp3가 모여있는 이런 하드디스크 증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숨겨놨어요. 어디다 숨겨놨냐? 찾아야죠. 그게 포렌식입니다. 예,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안에 보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어디 곳에 숨겨놨습니다. 이거 찾는데 2달 걸렸습니다. 근데 2달 걸려서 하드디스크 70개 중에 파일 2개를 찾은 거죠. 위에 상단에 이렇게 2개. 구노의 세레나데, 토세리의 세레나데, mp3 이렇게 돼 있죠. mp3.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근데 포렌식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mp3로 돼 있지만 사실은 시그니처 분석을 하면 zip 파일로 돼 있어요. 예. 자, 확대해서 볼까요? 예. 요렇게. 예. 실제로 mp3라고 돼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게 zip 파일을, 그러니까 원래 zip 파일인데 mp3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갖고 이름도 바꾼 거죠. 자, 요거 우리 학생들 또는 일반 남자친구들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란 동영상에 이름 바꾸고 뒤에를 HWP 확장자만 바꿔 놓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놓으면 그래도 포렌식 분석하면 얘가 뭔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데 2달이 걸린 거예요. 자, 이 zip 파일을 당연히 이제 바꿔놨겠죠? 바꿔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zip 파일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사진 3장과 한글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zip 볼륨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2개를 풀었더니 이 안에 요게 존재합니다. 근데 한글 파일을 찍었는데 한글 파일이 패스워드가 걸렸어요. 프로텍트. 예. 우리 문서 사용하실 때 패스워드 많이 걸어놓죠. 예. 요렇게 존재했습니다. 수상하죠. 예.
이 경찰 포렌식 요원이 되면 궁금증이 많아야 됩니다. 궁금증이 많고 상상력도 풍부해야 됩니다. 과연 이 범인은 이 파일에 무엇을 숨겨놨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글에 암호를 걸었을까? 네, 그래서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이 이렇게. 이런 사진이 3개가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거는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스테가노그래피. 들어보셨죠? 스테가노그래피. 자, 스테가노그래피는 뭐냐? 사진 안에 슬랙 공간 안에,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몇 바이트, 기본적으로 배당되는 바이트가 있어요. 그 용량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에 자기가 원하는 텍스트, 사진, 그러니까 글씨를 그 뒤에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할 때는 이 사진 한 장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찍었던 사진이야 라고 이렇게 보내서 이 사진 한 장이 가지만 실제 이 사진 안에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예, 그 문서를 해독하기 위한 방법이 이 한글 파일에 적혀 있어요. 이게 암호 걸린 거죠. 그러면 이 사진 안에 숨겨져 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을 암호 걸린 거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일반 사람은 풀 수가 없죠. 예.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패스워드를 고속으로 분석해서 풀어내는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한글 문서에 영문, 숫자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11자를 집어넣는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에서 11자가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11자가 패스워드가 걸렸는데 경찰에 압수가 됐다. 1분 안에 풀립니다. 1분 안에 이 패스워드를 알게 되죠. 수사기관은. 그래서 요거를 열어봤죠. 열었는데 뭐가 문제냐? 사실은 그 문서가 키였어요. 키. 사진을 열기 위한 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여기 써 있죠. 이게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 사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이 한글 문서를 이 프로그램에 같이 대입을 시키면 이렇게 보고문 텍스트라는 사이즈에 이렇게 딱 문서가 하나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걔가 숨기고자 한 문서였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예, 이런 분석하는데 아까 하드디스크 복제하는데 이틀, 아까 그 C 파일 찾는데 2달, 그리고 이거 찾는데 1달. 예, 쉽지 않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죠. 보물찾기 하는 느낌. 이거를 찾았을 땐 너무 이 짜릿한, 이 수사관으로서 짜릿한 느낌이 있어요. 와, 내가 이걸 내가 과연 어떻게 찾았지?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서가 보고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걔가 숨겨놨던 증거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범죄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라이브 데이터, 시그니처 분석, 그 다음 스테가노그래피, 패스워드, 비트라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었던 11년도 케이스, 이게 있었고요. 예. 이제 제가 요거는, 굉장히 많은 분석 기술을 요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 드루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것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기술을 통해서 포렌식을 한다. 예. 자, 디지털 포렌식.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어떤 거냐.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증명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온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포렌식 하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한다.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복구해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맞아요.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하여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특정한 행위와 사실관계, 이게 아까 얘기한 하루 종일 우리가 있었던 것들이 특정한 행위, 그 중간에 특이한 행위가 있겠죠. 이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증명. 법적으로 규정하고 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술적인 것보다 마지막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마지막에 선행됩니다. 이게 돼야 법원 판사 앞에 가서 그 증거가 증거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증거가 온전히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절차와 방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오늘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단어가 요 마지막 5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 말이 나왔느냐?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의 5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5대 원칙. 무결성. 자, 무결성은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위해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기 방지라는 장비가 사용되는 겁니다. 복제기도 이것 때문에 사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증거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는가? 이거죠.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범인한테 설명을 합니다. 경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관은 범인이 나타나면 때려잡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렌식하는 경찰관은 그 범인에게 이 포렌식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적법 절차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했느냐 이거고요. 자, 이제 재현성이죠. 같은 조건과 상황하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 좀 애매하죠. 무엇이냐면 같은 조건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범인이 행위를 했던 그 날에 작성됐던 파일이 1년이 지나던 한 달이 지나던 일주일이 지나던 그 과정에 똑같은 상황으로 보존되어 있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게 재현성입니다. 재현성. 자, 신속성. 자,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는가. 이거는 신속하게 수사관들은 다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분석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 그러면 무결성, 정당성, 재현성, 신속성.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체인 오브 커스터디. 예,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물, 아까 얘기한 만약에 핸드폰이라고 하면 핸드폰의 수집과 이동과 보관과 법정 제출의 각 단계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가 명확하였는가? 이게 이게요. 그게 바로 절차 연속성입니다. 이게 마지막 어렵죠? 예,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 절차 연속성은 뭐냐면, 증거를 수집한 아까 압수수색 현장에서 A라는 사람이 증거를 가져오고 B라는 사람이 증거를 분석하고 C라는 사람이 레포트를 제출하고 이 모든 과정이 중간에 빈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게 증거 절차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속성. 그래서 왜 그러냐? 중간에 잘못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경찰관 입장이니까 어떠하든 이 사람을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는 뭐든지 범인이 포렌식 과정에서 이런 거 설명드리기 그렇지만은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무죄 추정 원칙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에서 죄를 땅땅땅 맞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왜 그러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무죄인데
아직까지 범인이 아니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근데 중간에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증거물에, 디지털 증거에 범죄와 관련된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내 증거인데 내가 못 보던 파일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억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가 QR코드, 그러니까 이력, 그 소고기를 먹으면 이력을 추적하는 것처럼 얘가 언제 태어났고, 이 소가 언제 도축이 됐고, 언제 유통기한,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증거물과 수집과 이동과 보관에 모두 담당자와 책임자가 명확한가. 이렇게 이 5개가 지켜져야만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예, 디지털 증거가 포렌식이.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의 5대 원칙이죠.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사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못 보여드린 게 많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제가 이런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 있는 교수님들 포함해서. 그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제가 경찰 안에서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듣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세종사이버에 온 건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냥 나도 뭔가 컴퓨터에서 배우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됐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드루킹에 가서 수사를 한 것조차도 굉장히 뿌듯했어요. 왠지 꿈을 이룬 것 같았고, 근데 오늘 또 하나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우리 후배들과 같이 포렌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내가 했던 것들을 설명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더 많은 사례와 더 많은 게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되면 저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질문도 받고, 우리 정보보호학과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교육하는 것도 처음이라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더 좋은 자료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기 밑에 제 이메일이 있어요. police0623, 그 다음에 gmail로, 궁금한 거나 이 자격증 아니면 이제 경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